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사연을 보내는 저는 33세 평범한 주부 박은서입니다. 지금 제 무릎에는 두 돌이 된 딸아이가 잠들어 있고 옆에서는 남편이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거실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그동안 미뤄왔던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저희 아버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하지만 한때는 제가 가장 외면했던 사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 어리석었던 과거도 함께 고백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봅니다. 이 사연이 방송을 타서 아버지 귀에 닿기를. 그리고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늘 궁금했습니다. 왜 저는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을까?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분이라도 닮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만 닮았다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큰 키와 진한 눈썹, 뚜렷한 이목구비, 넓은 어깨. 그 어떤 것도 제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크레파스로 정성껏 우리 가족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작고 동그란 얼굴로, 아버지는 크고 각진 얼굴로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은서야, 아빠랑 너랑 많이 안 닮았네? 엄마 닮았구나. 저는 그때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닮고 싶었거든요. 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고 든든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아빠 닮았으면 좋겠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고는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는 이미 언젠가 제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모의 특징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것, 피부색이나 눈동자색, 키 같은 것들이 물려받는다는 것. 저는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버지는 쌍꺼풀이 있으셨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코가 높으셨지만 저는 낮았습니다. 모든 게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그해 봄,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부모님이 저를 거실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제 방에서 숙제를 하거나 만화책을 보고 있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두 분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저는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나 싶어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입술을 깨물고 계시다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팔걸이를 꼭 쥐고 계셨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은서야, 너한테 할 말이 있단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게 혼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뭔가 더 중요한, 더 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은서가 이제 많이 컸으니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건데, 사실은 말이야.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여셨습니다. 아빠가 너를 직접 낳아주신 친아버지는 아니란다. 엄마가 너를 낳았고 아빠는 내가 3살 때 우리 가족이 되신 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니. 그럼 제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왜 저를 버렸나요? 질문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 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2 어깨를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아빠는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3살 때 엄마랑 같이 우리 가족이 됐어. 그때 아빠가 처음 너를 봤을 때 말이야.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 작은 손으로 아빠 손가락을 꼭 잡더라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빠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아빠의 진짜 딸이야. 하지만 10살 아이에게 그 말은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저는 진짜 아버지에게 버려졌을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이 사실은 남이었다는 것. 제 진짜 아버지는 어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아버지 품에 안기지도 않았고 아버지와 손을 잡고 걷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다 주시는 것들도 거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고 잔인한 행동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속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속은 것 같았고 제가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를 보면 뛰어가서 안겼는데 이제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야,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떠들며 밥을 먹었는데 이제 저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반찬을 제 그릇에 올려주시면 저는 그걸 도로 밥상에 놓았습니다. 은서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필요 없어요. 짧게 대답하고는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눈짓으로 뭐라 하셨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좋아하는 딸기를 한 상자 사오셨습니다. 큰 상자에 빨갛고 탐스러운 딸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저는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농장까지 가서 제일 크고 예쁜 거로 골라왔어. 씻어줄게. 먹어봐. 아버지가 싱크대에서 정성껏 딸기를 씻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먹어. 정말 달아. 아버지가 접시에 딸기를 담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사다 준 거면 먹기 싫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슬쩍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접시를 든 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 당황하셨다가 슬픔이 스치더니 그래도 끝까지 웃음을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냉장고에 넣어둘게. 나중에 먹고 싶을 때 먹어. 아빠가 깨끗이 씻어뒀으니까 언제든지 꺼내 먹으면 돼. 아버지는 딸기 상자를 들고 천천히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왠지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엌 문이 닫히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심하게 혼내셨습니다. 은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셨겠어. 아빠는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하시는데 전 진짜 딸이 아니잖아요. 왜 제가 좋은 척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살 순 없어요. 저는 뻔뻔하게 대답하고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닫자마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미안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이 말라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제가 거부했던 딸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기 하나를 집어 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계신 거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어른이, 그것도 제 아버지가 우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은서야, 미안해. 아빠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아빠가 어떻게 하면 내 진짜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또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학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린다는 가정통신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구겨서 책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께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버지도 아닌데 굳이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한테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만 오세요. 아빠는 안 와도 돼요.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왜? 아빠도 내 운동회 보고 싶어 하실 텐데. 필요 없어요. 엄마만 오면 돼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운동회 날짜를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운동회 당일이 밝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어떤 친구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오셨습니다. 운동장은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싸오신 김밥을 먹으면서 저는 다른 친구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와 공놀이를 하는 친구, 아버지 어깨에 올라탄 친구, 아버지가 사준 솜사탕을 먹는 친구.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괜히 김밥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동장 입구 쪽에서 아버지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계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큰 보자기를 들고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오신 걸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와서 무릎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은서야, 아빠 왔어. 미안해, 늦었어.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어보, 어떻게 온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은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했어. 오늘 운동회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 마치고 바로 달려왔지. 아버지는 들고 온 보자기를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과 과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주스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제게 건네셨습니다. 이거 읽어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은서에게. 아빠가 못 간다고 해서 일부러 말 안 했지. 그래도 아빠는 우리 딸 응원하러 왔어. 은서는 아빠를 닮아서 달리기를 잘하니까 틀림없이 1등 할 거야. 오늘 하루 신나게 놀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추억 만들어.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파이팅!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은서에게.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닮아서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저를 닮았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웃는 모습도, 성격도 모든 게 닮았다고 생각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아직 점심시간이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을 가로질러 입구 쪽으로 달렸습니다. 친구들이 웅성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안 반가워할까봐 다시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아버지가 멈춰서서 돌아보셨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달려가서 아버지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지 마세요. 제발요. 저는 아버지 셔츠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코까지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괜찮아, 은서야. 아빠는 괜찮아. 울지 마. 아빠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나쁜 애죠. 아빠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딸기도 안 먹었고, 말도 안 했고.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아니야.
은서는 나쁜 애가 아니야. 그냥 많이 놀랐던 거지. 아빠가 이해해. 다 괜찮아. 정말요. 아빠 저 용서해 주세요. 물론이지. 아빠는 진작에 용서했어. 아니, 용서할 것도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니? 아빠가 미안해. 내가 혼란스러웠을 텐데. 저는 그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운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아빠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아빠. 그날 오후 달리기 경주에서 저는 정말 1등을 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 제일 크게 박수를 쳐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 그보다 더 깊어졌다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께 먼저 말씀드렸고 고민도 나눴습니다. 중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어느 주말,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 터널을 걸으며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아버지가 우리 두 사람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먼 곳을 바라보시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또 있단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충격적인 이야기일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아빠한테는 너보다 먼저 태어난 딸이 있었어. 지은이라는 이름이었지. 정말 예쁜 이름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아버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지은이는 너랑 비슷한 나이였어.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웃을 때 보조개가 있었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첫 번째 딸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아이 엄마, 아빠의 첫 번째 아내 윤희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다정하고 따뜻했지. 우리는 평범하게 행복했어.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소소한 행복을 누렸지.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호수를 바라보시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은이가 5살 되던 해 겨울이었어. 12월 23일. 아빠는 절대 못 잊어. 그날 아빠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 윤희와 지은이는 저녁을 먹으러 동네 식당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지.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대. 초록불이었어. 그런데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왔어. 음주운전이었지. 그 트럭이 그대로 들이받았어. 아빠. 제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아빠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갔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 윤희는 그 자리에서, 지은이는 병원으로 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둘 다 아빠를 떠났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아픔을 겪으셨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로 한참 동안 아빠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 출근은 했지만 일은 손에 안 잡혔어. 집에 오면 지은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안고 울었어. 밤마다 술을 마셨어.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신도 원망스러웠어. 왜 하필 내 가족이었을까? 왜 내가 그날 같이 가지 않았을까? 계속 자책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회사 같은 층에서 일하고 있었어. 은서 아빠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지. 다들 걱정했어. 그래서 제가 점심 도시락을 싸서 드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저도 고집이 세서 계속 갖다 드렸지.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엄마가 고마웠어. 밥을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먹게 됐거든. 그러다 내 엄마 이야기를 듣게 됐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 아이 아버지가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다른 여자랑 떠났다는 것. 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상처투성이었어. 혼자 은서를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런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기 시작했어. 아버지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동료로 서로를 위로했어.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됐고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지. 그러다 사랑하게 됐어. 내 엄마가 너를 처음 보여줬을 때 말이야. 아빠는 깜짝 놀랐어. 왜요? 너를 보는 순간 지은이가 생각났거든. 너도 지은이처럼 눈이 초롱초롱했어. 웃는 모습도 비슷했어. 아빠는 그때 깨달았어. 하늘이 아빠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라고. 다시 아버지가 될 기회를,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준 거라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지, 왜 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렇게 기뻐하시는지. 저는 아버지에게 단순히 딸이 아니라 잃어버린 딸을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고, 동시에 다시 찾은 희망이었던 겁니다. 아빠, 제가 지은이 언니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아빠한테 좋은 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은서야, 너는 지은이를 대신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해. 아빠한테는 두 딸이 다 소중한 거야. 지은이는 아빠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고, 너는 아빠 곁에서 자라고 있는 거지. 둘 다 아빠의 딸이야. 그날 우리는 벚꽃 아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학교 생활에 열심히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가끔은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친구 6명이서 바닷가 여행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들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숙박비였습니다. 펜션을 빌리려면 1인당 3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틀이면 6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미안했습니다.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지만 경기가 좋지 않았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셨습니다. 제 학비에 생활비까지 부담스러우실 텐데 여행 경비까지 달라고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식사 후였습니다. 아빠, 엄마, 제가 친구들이랑 바닷가 여행 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숙박비가 좀 들어서요. 얼마나 드니?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6만 원이요. 이틀 자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빠가 챙겨줄게. 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은서 고등학교 첫 여행인데. 하지만 출발 이틀 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펜션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아버지가 건네신 건 커다란 텐트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주문했어. 5인용 텐트야. 해변에 캠핑장이 있더라고. 거기서 자면 훨씬 저렴하고 재미있을 거야. 텐트는 아빠가 미리 설치해 둘게. 아빠가 설치해요. 혼자요? 응. 너희 가기 전날 아빠가 미리 가서 설치해 놓을게. 그럼 너희는 도착해서 바로 쓸 수 있잖아. 매트랑 침낭도 다 깔아둘게. 하지만 아빠 힘들잖아요. 괜찮아. 아빠 체력 좋아. 그리고 우리 딸 좋은 추억 만드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하루 전날 아버지는 혼자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무거운 텐트와 캠핑 장비를 차에 싣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날 도착했을 때 텐트는 이미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침낭도 6개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선풍기까지 있었습니다. 대박, 은서야. 내 아빠 진짜 멋지시다.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버지가 보이셨습니다. 멀리 방파제 쪽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두고 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세요. 저희끼리 놀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는 우리 은서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거 방해하고 싶지 않아. 다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그리고 밤에는 텐트 지퍼 꼭 잠그고 낯선 사람 조심하고. 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는 차를 타고 떠나시는 척 하셨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고 비치발리볼도 하고 저녁에는 바비큐를 했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밤이 되어 텐트 안에서 잘 준비를 하는데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은서야, 너희 아버지 아직도 안 가셨어. 뭐라고? 저는 텐트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멀리 주차장 쪽을 보니 아버지 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빠, 왜 안 가셨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그냥 좀 쉬었다가 가려고. 거짓말. 아빠 저희 지켜보려고 남아 계신 거죠?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들켰네.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밤에 바닷가는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냥 만약을 위해서.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빠, 근데 여기서 주무실 건가요? 아니야. 근처 모텔 잡아뒀어. 거기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너희 데리러 올게. 저는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친구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은서야, 진짜 복 받았다.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 받은 딸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였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가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의 영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밤마다 아버지는 제 방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최선을 다한 걸 아빠가 아니까. 드디어 합격 발표일이 왔습니다. 아침 일찍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험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제1지망이었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겁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놀라서 달려오셨습니다. 은서야,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습니다. 아빠, 저 붙었어요. 제1지망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은서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아빠가 지금 바로 갈게. 아버지는 회사 일을 중단하시고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아버지께 뛰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번쩍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거의 아버지 키만큼 컸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아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저녁에는 온 가족이 외식을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는 가지 않는 고급 식당을 예약하셨습니다.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아버지는 계속 웃으셨습니다. 은서야, 내가 대학생이 되다니. 벌써 이렇게 컸구나. 어제 3살짜리 꼬마를 처음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가 옆에서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엄마한테도 먼저 전화해야지. 나를 낳아준 사람인데. 근데 아빠한테 먼저 전화하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근데 전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엄마도 좋지만 아빠가 1등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셨는지를. 제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아버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게 아버지께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대학에 입학하고 첫 방학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셨습니다. 은서야, 밤에 일하는 건 위험해. 낮에 하면 안 되니?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시급이 더 높거든요. 돈 빨리 모으고 싶어요. 무슨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비밀이에요. 사실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선물을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의미 있는 선물을요. 1달 반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7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백화점에 갔습니다. 신사복 매장을 돌아다니며 아버지께 어울릴 양복을 찾았습니다. 점원분께 여쭤보며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인 양복 한 벌을 골랐습니다. 45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두도 샀습니다. 20만 원짜리 구두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드리려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입고 다니세요. 아버지는 상자를 열어보시고는 말을 잃으셨습니다. 한참을 그저 양복을 쓰다듬으시기만 하셨습니다. 은서야, 이거 비쌌을 텐데. 괜찮아요. 제가 번 돈으로 샀어요. 아빠는 회사 대표님이시잖아요. 멋있게 입고 다니셔야죠. 아버지는 양복 상자를 꼭 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서야, 아빠 인생에서 받은 선물 중에 이게 제일 귀해. 진짜야.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들어있어서. 아빠 인생 최고의 명품은 내 마음이란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가 안 울어. 그냥 눈에 먼지 들어갔나 봐.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분명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아버지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아버지는 새 양복을 입어보고 계셨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여러 각도로 보시며 흐뭇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지은아 보이니? 은서가 아빠한테 양복을 사줬어. 우리 은서가 이렇게 컸어. 너도 기뻐하겠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딸과 두 번째 딸을 모두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은이 언니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장애인 분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습니다. 그러던 중 시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강민우라는 이름의 29살 청년이었습니다. 복지관과 시청이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 민우가 담당자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이었지만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커피를 사주었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까워졌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교제한 후 민우가 청혼을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석양을 보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서야,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널 행복하게 해줄게. 저는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이셨습니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딸이 시집 가는구나 싶어서.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민훈의 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떨렸습니다.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우리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민우의 부모님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서로 자기소개도 하고
자녀들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중반쯤 갔을 때 민우의 아버지가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댁에서는 은서 씨 결혼 지참금으로 얼마나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참금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는 형편이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서를 정성껏 키웠고 좋은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민우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정성이나 교육으로 결혼하나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죠. 아파트라도 한 채 장만해 주시거나 최소한 전세 자금이라도 지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당장은 그 정도 여력이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이요? 나중에는 늦어요. 결혼할 때 집이 있어야 애도 낳고 살 수 있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걸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우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은서야, 잠깐만. 얘기 좀 더 하자.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민우 씨도 이런 분위기 원하세요? 사랑한다면서 제 부모님을 이렇게 대하는 게 괜찮으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따라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민우와 그의 부모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돈으로 평가한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사람들은 다 자기 형편과 생각이 다르니까. 아버지가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아빠,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빠가 이런 소리 안 들으셨을 텐데. 아버지는 차를 길가에 세우시고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은서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 너는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재산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볼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하셨어. 내가 단단히 말씀드렸어.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집안 형편이나 지참금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거야. 민우 부모님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과하신다고 생각이 짧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양가가 서로를 존중하며 진행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으셨습니다. 은서야, 행복해야 한다. 그게 아빠의 유일한 소원이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아빠는 항상 내 편이야. 네, 아빠 사랑해요. 저는 아버지와 민우에게 각각 한 송이씩 꽃을 드렸습니다. 두 분 모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도 심하고 힘들었지만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기뻤습니다. 10달 후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처음 안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부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게 부모구나.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혈연 관계가 없어도, 아니 오히려 혈연 관계가 없기에 더 깊은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선택한 사랑이었고 결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딸의 100일 때 친정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를 안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우리 손녀 참 예쁘네. 은서 닮았어. 아버지와 함께 앨범을 보다가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딸 지은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어린 지은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 찍고 한 달 후에 사고가 났어. 내 아빠는 이 사진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계셔. 저는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행복을 잃으셨을 때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그런 아버지가 다시 웃게 된 건 저 때문이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빠, 전 정말 행운아예요. 아빠를 만나서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행운아는 아빠야. 너를 만나서 아빠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그해 겨울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에 혹이 발견된 겁니다. 정밀 검사 결과 양성 종양이지만 크기가 커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혼자 병원에 남아 아버지를 지켰습니다. 민우가 집에서 딸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빠, 무서우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지은이와 행복한 시간도 있었고, 너와 함께한 시간도 있었고, 손녀도 봤고, 아빠는 2번이나 아버지가 됐어.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인생이야.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아직 아빠가 필요해요. 제 딸도 할아버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꼭 건강하셔야 해요. 수술 잘 받으시고 빨리 나으셔야 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빠가 힘낼게. 우리 은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가 포기할 수 없지. 우리 손녀도 할아버지 필요하다는데. 다음 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서야, 혹시 만약에 아빠가.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봐. 혹시 만약에 아빠가 못 나오게 되더라도 너는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지? 저는 고개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싫어요. 아빠 없으면 안 돼요. 꼭 나오셔야 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민우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5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제발 아버지를 지켜달라고.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종양을 깨끗이 제거했고 다행히 주변 조직으로의 전이는 없었습니다.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실을 거쳐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으셨지만 저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저를 보시고 미소 지으셨습니다. 은서야, 아빠 살아있네. 당연하죠. 아빠는 저랑 오래오래 함께 계셔야 해요. 그래, 알았어. 아빠가 100살까지 살아서 우리 은서 옆에 있어줄게. 회복 기간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버지를 간호하며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정성껏 돌보셨는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 쓰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퇴원하시는 날, 저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는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아빠가 저를 지켜주신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잘 모실게요.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면 됐다. 이제 아빠는 정말 행복하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 여러분,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연을 통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진짜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아프면 밤새 간호해 주셨고, 제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 주셨고, 제가 슬프면 함께 울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는 다 잃으셨고, 제가 상처받았을 때는 지켜주셨습니다. 혈연보다 강한 건 사랑입니다. 피보다 깊은 건 신뢰입니다. DNA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저는 그걸 아버지를 통해 배웠습니다. 한때 저는 아버지를 거부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게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선택하셨습니다. 저를 딸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평생 지키셨습니다. 어떤 혈연보다 강한 게 바로 그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제 딸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크면 꼭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혈연이 없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때로는 피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혈연 가족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족을 이루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충분히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완전한 가족입니다. 자신 있게 사랑하세요. 당당하게 가족이라고 말하세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